탄핵 심판이 이제 뭐 결론이 이제 종결이 됐잖아요. 11차.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직접 60분 이상 최후 진술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는 국정조사 특위에 들어가 있어서 육성으로 못 듣고요. 77페이지 분량을 읽었는데요. 본인이 왜 거기에 서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본인이 왜 서 있는지를 모르고 있고 그 북핵 대응 예산 5개를 들어요. 5개 들어서 지휘 정찰 사업 예산을 4,852억 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정밀 유도포탄 연구 개발 사업 드론 방어 예산 99억 5,400만 원을 깎아서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 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2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가장 4,852억 원 이게 정부 안으로 해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4가지에 대해서도 전력이 다 지연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수 없어서 합의하에 그리고 방사청이 동의한 사항이에요. 이게 어떻게 군 통수권자예요. 이거는 거짓말이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모르면서 군 통수권자가 돼서 지금 탄핵 심판대에 서 있느냐. 군 전문가니까 또 이제 군대 부분 얘기가 좀 많이. 예, 이제 그래서 본인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분간을 못하는 최종 변론. 네, 그렇게 이제 평가를. 이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이제 그걸 쭉 보다가 변호사니까 앞뒤에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논리적 일관성이 깨지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간첩의 지령을 받은 민주당과 야당이 탄핵 공작을 했다. 북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하고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필하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논리의 핵심은 그거예요. 실제로 앞부분은. 그러면 이제 논리적 일관성이 있으면 그러면 저는 이게 기각될 걸 확신하고 기각되고 나면 돌아가서 간첩을 다 때려잡겠다. 간첩의 지령을 받는 민주당도 가만히 안 두겠다. 이게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습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단의 80%는 여전히 그 아스팔트에 나와 계시는 그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간첩 얘기로 마지막에는 이게 야 이런 정치적 승부수야 나 나름대로 그러니까 봐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논리적 일관성이 깨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원래 사람이요. 그래도 자신이 했던 일 중에 주요한 일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신장실은 얘기하셨지만은 간첩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한 것 같거든요. 레드 컴플렉스에 지금 이 시절에도 쩔어 있는 분인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보세요. 이분이 검사로서 가장 먼저 우리가 윤석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수사가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댓글 사건 아닙니까? 그 군에서 결국 대북 대응한다고 그것도 간첩 대응한다고 달면 안 되는 사람들이 달았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기어코 권력에 반대하면 수사해가지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과 그때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했던 윤석열과 어떻게 지금 그 간첩 때문에 개헌까지 했다는 걸 옹호한 윤석열이 같은 사람일 수 있겠느냐? 저는 이거는 간첩 잡겠다는 본인의 망상적인 목표가 있으면 뭐든 정당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그냥 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본인의 검사 커리어에서의 시작부터 뿌리까지 부정하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거는 지성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건 굉장히 반지성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조 의원님. 예, 저는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소명과 함께 앞으로 기각이 됐을 때 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최소한 저희 우파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겠다. 그림은 그릴 수가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레드 컴플렉스라고 이준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준석 의원님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공산주의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농담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생각해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전시국가입니다. 정전협정 사인하지 않았잖아요.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전시국가이고요. 안보 위기가
너무 이걸 과장하는 것도 과거에 부적절한 행위 있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그리고 북한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를 그냥 얘기만 하면 레드 컴플렉스다. 이거를 과장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근데 저는 보수 진영에서 이 레드 컴플렉스도 그렇고 이재명 컴플렉스도 그렇고 항상 활용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이재명 컴플렉스는 저희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무슨 컴플렉스 당할 게 있다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저는 이런 게 무슨 있어요. 컴플렉스를 자, 당해요, 이재명한테? 중국의 어떤 대응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어떤 센스 이런 거 차라리 다루면 괜찮은데요. 아니, 옛날에 전원책 변호사 나와가지고 김정은 뭐뭐 해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안보인 줄 알고 이런 게 무슨 대응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레드 컴플렉스라 표현한 부분은 실제 위협보다 과장해가지고 그걸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걸 레드 컴플렉스로 하는 거예요. 너 다 간첩이지. 그래서 안보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그런 레드 컴플렉스를 하는 건데 대통령이 지금 계엄해놓고도 그걸 한다는 걸 비판하는 거지. 그게 광기라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비아폰. 그래서 이제 비아폰의 존재에 대해서 내란 국조특위에서 이제 비아폰이 언론에 이제 저도 보도되기 써봤습니다. 시작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얘기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그 비아폰 이게 대체 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아폰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국제기구에 있을 때에서 예, 제가 써보셨는데, 한국형 비아폰은 아니고요. 어떤 조직이든 정부든 뭐 여러 가지 단체든 그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땐 비아폰 같은 것을 폰을 써서 하는데 제가 국제기구에 다닐 때는 이제 망이 여러 나라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도 국제전화를 걸면 이제 뭐 KT, 인공위성, 미국 통신사 이렇게 개인 이렇게 거치는데 그러면 이제 보안의 누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권유출. 예. 인공위성으로 바로 연결을 합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큽니다. 무슨 진짜 옛날 그 막대같이. 모토로라 막 그래. 벽돌 같은 벽돌폰. 네. 군인들이 지금도 갖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비아폰은 그냥 아니, S 이런 거 말고 갤럭시. 군인들 진짜 현장에서 현장에서도 완전히 좋아졌어요. 저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아닙니다. 통신병 돌리는 이만한 거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아닌 얘기하지 거고요. 말고 요즘은요 진짜- 모토로라 같은 걸로 하거든요. 비아폰을 생각하면 뭘 생각하냐면요 텔레그램 비밀 대화. 그다음에 시그널을 생각하면 돼요. 아, 그래요? 비아폰은 그거랑 똑같은 아,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인데, 1대1 간의 암호화가 돼 있어요. 아, 그게 이제 텔레그램 비밀 대화와 시그널이에요. 그 원리를 그대로 갖고 온 게 폰에? 비아폰이에요. 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 촬영이 안 되고 녹음도 안 되고 이런 식이에요. 비아폰이 두 개인데 하나는 안보 비아폰이 있고 정부 비아폰이 있어요. 정부 비아폰은 청와대 경호처에서 불출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보 비아폰은 국방부에서 담당해서 불출을 하고 네네네. 국방부 비아폰의 서버는 수방사, 수도방위사령부에 있고 예. 경호처의 정부 비아폰은 서버가 경호처에서 그러니까요. 관리를 하고 있는 거라요. 그런 거 다 국가 비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그거 뭐 관계 있어?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비아폰을 지금 통신사 압색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버 외에는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중에서도 뭐 비아폰 쓸 수 있죠, 당연히 안보라든지 보안과 관련해서 뭐 이건 당연히 쓸 수 있는데 김영현 전 장관이 국방장관 그만두면서 자기 거는 반납하고 경호처에서 또 받았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김영현 장관 그 비아폰을 경호처에서 지금 또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뭐 서버를 좀 뭐 봐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김성훈 경호처장이 또 그건 또 이제 맡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비아폰에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하시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예. 비아폰에서 이제 보통 반납할 때 통화 기록이랑 메신저를 다 삭제하고 반납을 해요. 그래서 봉인돼 있어도 거기에 뭐가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장담을 못 해요. 이거를 또 포렌식을 해봐야 되는 입장인 거고 지금 국조에서 밝혀진 거는 뭐냐면 비아폰은 이틀 간격으로 삭제되게끔 돼 있다 서버가. 그래서 포렌식으로 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 비아폰 담당자가 우리가 포렌식으로 복구하는 건 안 해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서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네. 서버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와대 비아폰이 노상원이라는 민간인한테 갔잖아요. 정부 비아폰. 그다음에 김건희가 갖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민간인한테 누구한테 간지 몰라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비아폰 갖고 있습니까 하니까 순간 멈칫하더라고요. 순간 멈칫하더니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최상목 권한대행님. 네.
경호처에서 제공한 비아폰 갖고 계십니까? 아니 그냥 뭐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됐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 아니 됐습니다. 네네. 됐습니다. 예. 그래서 비상입법 기구와 관련돼서 비아폰이 서로 통화했는지, 그다음에 김태환한테도 제가 안보실 일차장한테도 물어본 게 계엄 전후로 비아폰을 사용한 적 있냐, 누구랑? 그랬더니 처음에는 고민하다가 예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비아폰 갖고 계시죠? 네. 비아폰을 이용해서 계엄 전후로 해서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까?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누가 됐든 누구라고 묻진 않겠는데 누가 됐든 통화한 네,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아폰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거든요. 뭐냐면 14명의 체포 명단이 나왔잖아요. 홍장원 메모에도 나왔고 이거를 김용현, 여인영, 이제 홍장원한테 간 거예요. 이 명단 자체가. 근데 누가 작성했는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작성자가. 거의 정치인과 뭐 양정철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김용현이 다 작성할 수 없고 노상원 수첩에 500명도요? 이게 김용현이 작성할 수 없는 거예요. 기획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스모킹 거는 결국은 비아폰을 풀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노상원 민간인한테 비아폰 간 것도 이상해요. 대통령실 비아폰 가지고 누구랑 무슨 연락했냐는 거죠. 이거 수사가 돼야 되는데 검찰이 그 수사를 틀어막고 있어요. 지금 김건희와 노상원의 이제 비아폰이 이제 불출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경호처에서. 법적으로는 김건희와 노상원은 비아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비아폰의 서버, 통신 기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예요.